이번 주에는 데이터 컨트롤과 데이터 소스 컨트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웹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데이터셋 속에 저장을 하게 되죠.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엑셀과 비슷한 형태의 그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자료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데이터 컨트롤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게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 컨트롤이 있죠. 다음은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아예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우리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컨트롤을 데이터 소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이용하면 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와는 굉장히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 소스 컨트롤 같은데 너무 익숙해지면 범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개념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컨트롤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광수 생각이네요. 광수 생각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전설적인 홈런왕입니다. 베이브 루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베이브 루스는 기본적으로 그 홈런왕이기도 하지만 삼진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루스가 삼진 기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기본적으로 배트를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감히 쳐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또 다른 이름, 도전입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힘이 들지요. 그러나 그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왕이 되었던 베이브 루스처럼 잔잔한 실수에 두려워하지 않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우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기로 하지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나중은 패자들의, 지금은 성자들의 단어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로 하죠. 이민규의 실행이 답이다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지금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 오늘과 지금은 성자들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언제 한다고요? 지금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피트 컨트롤입니다. 리피트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리스트 컨트롤은 데이터의 목록이죠.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드 뷰 컨트롤은 그리드 형태로 뷰 보여주는 컨트롤입니다.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것은 바둑판 모양으로 표시해 주는 건데, 이 바둑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데이터셋과 상당히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죠. 데이터셋도 안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리드뷰 컨트롤인데, 그래서 ASP.NET에서는 이 그리드뷰가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피트나 데이터 리스트도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위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커넥션, 커맨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조차를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컨트롤이 데이터 소스 컨트롤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너무 자주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윈도우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윈도우즈 응용 같은 데는 지금 그 웹 작업보다는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오늘 한번 구경하는 형태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뷰 컨트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 드랍다운 리스트 컨트롤이나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디테일즈 뷰 컨트롤 등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렌더링 컨트롤 또는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데이터 렌더링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 상자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있는 컨트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 데이터 리스트, 그 다음에 리피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여기에서 좀 더 다른 것들이 디테일즈 뷰나 뭐 리스트 뷰나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드 뷰의 경우에는 페이징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요 데이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페이징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데이터 페이지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QL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서 그 DB와의 연결조차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리피터, 데이터 리스트, 그리드 뷰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컨트롤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가져와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결을 취해주는 컨트롤이 클래스가 커넥션이라고 하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이 커넥션 컨트롤과 쿼리 문이 존재하면 우리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죠.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는 우리가 셀렉트에도 쓸 수 있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웹 작업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그 중에서 셀렉트 구문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렉트 별표 프람 멤버스처럼 우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가져오는 형태를 씁니다. 그 중에서 fill 메서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셋 내부의 데이터 테이블에 자료를 가득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셋에 자료가 채워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자료를 화면에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하는 게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에는 대표적인 게 그리드 뷰, 데이터 리스트, 리피터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을 둘 것은 그리드 뷰이나 그 리피터, 데이터 리스트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그리드 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과 데이터 컨트롤 사이에는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료가 좀 더 손쉽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바인딩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소스, 서버 컨트롤을 묶어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때 뭘 썼냐 하면 배열을 썼죠. 그래서 배열에 있는 자료를 이제 뭐 다양한 그 목록, 리스트 컨트롤에다가 표현해 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컨트롤로는 이제 리스트 컨트롤들을 이용을 했죠. 근데 오늘부터는 여기다가 좀 더 다른 형태의 데이터 바인딩을 가져갈까 합니다. 데이터 소스로는 우리는 주로 뭘 쓸 거냐? 데이터셋을 쓸 겁니다. 데이터셋. 그리고 서버 컨트롤로는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개념하고 지금은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서버 컨트롤로 데이터 컨트롤을 이용한다. 그런 점만 좀 달라지는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바인딩은 서버 컨트롤이 데이터 소스 속성에다가 참조할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드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료가 연결되게 되겠죠. 이전에 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전에는 우리가 리스트 박스 같은 걸 이용을 했죠. 그리고 데이터 소스 속성에다가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ARR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1.데이터 바인드 메서드를 실행하면 그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던 자료가 리스트 박스에 출력이 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리스트 박스는 이렇게 네모난 도구였었죠. 자, 이번에는 그 데이터 소스로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의 데이터 바인딩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그리드 형태, 바둑판 모양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그리드 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드 뷰의 내용이 출력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바인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컨트롤은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자료를 화면에 어떻게 표현해 주는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면에 표현해 주는 방식을 우리는 템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템플릿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읽어보자면 데이터 요소를
웹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정의해주는 레이아웃 정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거냐 하는 정보를 우리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템플릿은 리피트도 존재하고 데이터 리스트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도 존재를 하는데 그리드 뷰는 사실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드 뷰는 워낙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뷰의 레이아웃 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드 뷰가 우리 요게 데이터 컨트롤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드 뷰의 그 필드들을 지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그는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에서 항목 하나를 정의해 주는 템플릿을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앞으로 아이템 템플릿이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 아이템 템플릿은 여기에 항목 하나를 표시해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본적인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등호 퍼센트 샵이라고 붙여주고 퍼센트 부등호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요소를 표시해 주는데 데이터 요소의 가장 기본형은 container.data item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 저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항목 템플릿에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꺽쇠 퍼센트 샵 퍼센트 꺽쇠라고 하는 것은 ASP.NET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신텍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tainer.data bind는 현재 항목을 표현해 주는 별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 줄로 구성될 때는 현재 줄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한 줄에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필드를 지정해야 된다, 그 필드 값을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어떤 특정 필드를 출력할 때는 container.data item 그리고 괄호 속에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특정한 필드 요소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한 필드들을 표현해 줄 때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은 위에 있는 방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데이터 바인드.eval, 이것은 evaluate,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가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주는 evaluate에서 딴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표시해주고 expression, 표현식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필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container.data 데이터 아이템에서 특정한 필드를 찾아낼 때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형으로 출력을 하자면 요거 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드.eval, 데이터 바인드로부터 evaluate, 어떤 특별한 표현식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container.data 아이템이 항목 하나하나라고 그랬죠. 그 항목에서 어떤 타이틀 필드라고 하는 특정 필드를 추출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식은 상당히 좀 길죠. 그래서 이렇게 긴 표현식을 좀 더 단축해서 쓸 때 생략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쓸 때 우리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 바인딩 표현식, 그리고 요 중에서 eval만 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어차피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타이틀 필드만 쭉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eval 괄호 속에 타이틀 필드 이렇게 이름만 쓰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eval 타이틀, 저런 형태를 가장 널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valuate tit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기술할 때 타이틀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 건가 하는 출력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용해 줍니다. eval title을 해주는데 details.aspx로 가는데 id 꼴 여기 0번 위치에 그 값들을 가져와라. 그러면 요 타이틀 값이 요 0번 위치에 출력이 되는 형태로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겠지만,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것은 아주 널리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eval 타이틀, 저런 개념이니까 저런 개념들을 일단 좀 특정한 필드를 찾아내는 거다,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작업 계속하고 있는 영역 있죠.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데이터 컨트롤즈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만들었던 웹닷 컨피그를 데이터 컨트롤즈 내부에도 좀 복사를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 열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컨트롤즈를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1번 template app.aspx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td 태그 3개가 있는데 각각 td 태그 안에다가 한 곳에는 리피터, 한 곳은 데이터 리스트, 한 곳에는 그리드 뷰를 이렇게 넣어두기로 하죠. 그리고 특별하게 뭐 저기 속성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리피터는 원래 repeat까지만 쓰게 되면 이것은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리피터 그러면 이제 반복기, 반복 처리기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동일한 자료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것을 리피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데이터에 대한 리스트, 목록이죠. 데이터 목록입니다. 데이터 목록은 우리가 화면에 목록 형태로 쭈루룩 이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을 데이터 리스트라고 부르고, 그 그리드 뷰는 기본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격자 모양, 바둑판 모양을 그리드라고 그러고 뷰는 보여지다 그런 뜻이죠. 격자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그리드 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트롤을 배치를 했네요. 그래서 HTML 태그를 보다면 우리가 이제 타이틀 태그를 추가했고 테이블 태그를 넣어준 다음에 tr 태그 하나죠. 그리고 각각 td 태그, td 태그, td 태그 내부에 여기에는 리피트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그 데이터 리스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드 뷰가 들어있습니다. 자, 리피트를 봤더니 리피트에서는 우리가 그 리피트 내부에 아이템 템플릿 들어있었죠. 자, 아이템 템플릿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항목을 표현해 주는 게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인딩 표현식이 들어있네요. container.data 아이템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항목이 거기에 리피터 내부에 반복 처리되게 되어 있네요. 22번 줄에도 데이터 리스트에도 똑같이 우리 리피터와 마찬가지로 container.data 아이템이 항목에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에는 특정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네요. 아이템 템플릿 지정하지 않아도 그리드 뷰는 격자 모양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일단 바인딩을 한번 처리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저기 페이지 로드에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my 리스트를 만들고 new array 리스트를 통해서 생성 자료를 호출을 했네요. 그 다음에 mylist.add 메서드를 통해서 세 가지 자료 데이터 3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피트에도 표시를 해줬고 데이터 리스트에도 표시해줬고 그리드 뷰에도 표시해줬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죠. 각 속성에 그 컨트롤에다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속성에 그 우리 어레이 리스트로 만든 my 리스트를 할당해주고 컨트롤 이름점 데이터 바인드 메서드를 실행해 줌으로써 그 내용들이 데이터 바인드 연결되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우리 그 앞서서 만들어줬던 그 HTML 태그 디자인 소스에서 지정한 대로 그 리피트도 데이터 아이템이 출력이 되고 데이터 리스트도 데이터 아이템에 출력이 되고 그리드 뷰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기본형으로 출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리피터, 요게 리피터입니다. 여기 데이터 리스트 그리고 그리드 뷰 형태로 나옵니다. 자, 리피터는 같은 값들이 출력이 되는데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반면 데이터 리스트는 목록 형태로 나오니까 1번 목록, 2번 목록, 3번 목록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그리드 뷰에는 그 필드 이름까지 아이템이라고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둑판 모양으로 선이 그어진 곳에 자료 3개가 이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자료를 화면에 이제 출력한 경우이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SQL 서버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with SQL 이제 쿼리문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기로 하죠. 자, template app.aspx 파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td 태그 이제 리피터가 들어있죠.
TD 태그 내부에 데이터 리스트 들어있죠. TD 태그 내부에 그리드 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그리고 우리 C# 코드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는데, C# 코드에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올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주는 과정 필요하죠. 4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4가지 정보 뭐였죠? 그렇죠.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로그인, 암호 이렇게 4가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4가지 지정하면 우리가 커넥션 객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 커넥션 객체 이제 만들어 두었네요. 그 다음에 커맨드 객체,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셋에 담을 거죠.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쿼리문을 만들어주고,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가 있으면 우리는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 my 어댑터를 만들 수 있죠. 다음 my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fill 메서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지정하면 되겠죠. 위에서 데이터셋 객체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myset 내부에 주르륵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현재는 우리 members 테이블에 가져오니까 members 테이블에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members 테이블에 보면 총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ID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가 있죠. 여기에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셋 속에는 저렇게 4개의 자료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에 자료를 다 담았으니까 어댑터 객체 닫아주고 커넥션 객체 닫아줬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 리피터의 데이터 리스트의 그리드 뷰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myset을 데이터 소스로 각각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메서드 실행을 했네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드 뷰에는 딱 바둑판 모양으로 화면에 그 결과들이 출력이 되는데, 리피트나 데이터 리스트에는 그 정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뭐 시스템.데이터.데이터로 뷰라고 하는 저런 형태로 정보가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리피트나 데이터 리스트에서는 항목 하나하나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한 레코드에 4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4개의 필드가 있으니까 리피트나 데이터 리스트에서는 어떤 필드를 표현해 줄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리피트나 데이터 리스트에 내가 데이터베이스 4개 필드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필드를 찍어주세요 라고 표현해 준다면 리피트나 데이터 리스트에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리피트와 데이터 리스트에 어떤 특정 필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리피트 내부에 이제 아이템 템플릿 내부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데이터 바인더.eval이라고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데이터 아이템 괄호 속에 넣어주고, 그 중에서 use id라고 하는 필드를 뽑아내라 라고 지정했네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표준형으로 데이터에 들어있는 자료 특정 필드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 방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축약해서 널리 사용해주는 형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데이터 리스트에 사용해놨네요. 우리가 널리 사용할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주로 이제 이 방법을 쓸 텐데,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냥 아이템 템플릿 내부에다가 eval 그리고 use id라고 하는 필드 지정해 줬어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똑같은데 어떤 게 좀 더 편해 보여요? 예, 24번 줄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 방법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드 뷰는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출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리피터는 이제는 저 5개의 그 정보들이 화면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데이터 리스트도 항목을 한 줄에 하나씩 데이터 리스트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드 뷰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데이터 리스트는 뭐 하는 거라고, 그 데이터 컨트롤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그 데이터 컨트롤로 대표적인 게 리피터, 데이터 리스트, 그리드 뷰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드 뷰를 가장 많이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이제 리피트 컨트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리피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출력해주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으로 행을 보여줄 형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행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 템플릿에는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템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Alternating 아이템 템플릿이 있는데 Alternating 아이템 템플릿은 항목을 하나 보여주고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다른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목들이 좀 눈에 띄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Alternating 아이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목을 달아주는 겁니다. 푸터 템플릿은 바닥글을 보여주는 거죠. 세퍼레이터 템플릿은 항목과 항목 사이에 구분을 해주는 분리해주는 템플릿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피터 컨트롤에는 템플릿 행 단위로 템플릿을 정의해 줌으로써 우리가 리피터 컨트롤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좀 더 색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피트 컨트롤에 헤더, 푸터, 세플릿라고 하는 템플릿을 정의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웹폼으로 리피트 app.aspx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피트 컨트롤을 추가를 했네요. 자, 리피트 컨트롤에 내가 템플릿을 편집하려면 소스 뷰로 전환하십시오라고 나오죠. 지금 그 특별하게 이 템플릿을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스 뷰 아래쪽에 소스를 클릭하면 소스 뷰로 가는 거죠. 소스 뷰에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해 줄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표시해 줄 거냐? 좀 그 리피트 템플릿에 아까 전에는 좀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넣어 두었습니다. 먼저 헤더 템플릿 제목을 붙여줬네요. 위에 회원 리스트 그랬습니다. HR은 가로 방향으로 줄 하나죠. 파란색의 줄 하나를 찍어주는 게 여기 HR입니다. 그래서 위에 회원 리스트 주고 줄을 쭉 꺼줬죠. 그 다음에 아이템 템플릿은 실제 항목이 출력이 되는 거죠. Alternating 아이템 템플릿이 있으면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아이템 템플릿을 봤더니 B 태그, 볼드 태그죠. 진하게 이벨 유즈 아이디 화면에 유즈 아이디 값을 출력을 하네요. BR 태그 엔터키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네임, 콜론, 주소 이렇게 출력을 해줬네요. 그래서 아이템은 각각 세 가지 필드 값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 템플릿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템 템플릿에서는 한 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유즈 아이디 필드도 네임 필드도 주소 필드도 이렇게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컨트롤 템플릿은 항목 하나하나를 분리해 준 데 쓴다 그랬죠. 항목을 표현해 준 다음에 그 파란색 줄을 하나 그어줬네요. 그리고 푸터 템플릿은 바닥글이죠. 그래서 줄 하나 그어주고 이상입니다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걸 보자면 자 여기에 유즈 아이디가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임, 어드레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이 화면에 저와 같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목록은 회원 리스트라고 하는 저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헤드 템플릿에서 나온 거죠. 요거는 아이템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세퍼레이트 템플릿 자료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푸트 템플릿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데이터를 뭔가를 여기 그 소스 쪽에 디자인 소스에 저와 같이 여기에 무슨 자료가 출력되어라 그러면 화면에 데이터 바인딩 됨 저렇게 나올 겁니다. 출력 형식은 보여주면서 데이터 바인딩 됨 이런 형태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내가 그 바인딩 될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바인딩 될 자료를 주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단넷에서 데이터 소스로 가장 널리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을 여기 리피트 컨트롤의 데이터 소스로 딱 지정하면 화면에 저런 형태로 정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소스 코드입니다. C# 소스 코드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한 거 똑같죠?
커넥션 객체 만드는 거 별로 뭐 저기 달라지지 않았죠. 똑같죠. 그 다음에 쿼리문 이용해서 어댑터 객체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필 메서드 이용해서 데이터셋에 가득 채워줬네요. 데이터베이스 필요 없어졌습니다. 리피터의 데이터 소스 마이셋으로 지정해주고 데이터 바인드 처리해줬네요. 그러면 마이셋에 있는 자료들이 우리가 디자인 소스에서 설계한 대로 그 행 템플릿 항목으로 우리가 그 템플릿을 정의를 해줬죠. 그 템플릿 모양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회원 리스트라고 하는 내용, 이게 헤드 템플릿이죠. 그 다음에 갑돌이, 스카이, 선, 방탄, 비너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아이템 템플릿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줄들 꺼여진 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퍼레이터 템플릿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블루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파란색으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 아래쪽에 얘네들은 푸터 템플릿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리피트를 이용하면 이런 정도의 이제 결과들을 화면에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피트는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물론 뭐 저기 얼터네이팅 템플릿은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얼터네이팅 템플릿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바탕색이 좀 다르게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을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데, 데이터 리스트는 리피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를 읽어서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보여주는 형식을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리피트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데이터 항목을 선택을 하거나 편집이 가능한 게 데이터 리스트 컨트롤입니다. 리피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능이 나아지는 거죠. 자, 리피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리피트 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아웃에 사용되는 열의 개수. 자, 우리가 그 리피트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가로 방향으로 몇 개가 나타날 건가를 지정해 주는 게 이게 리피트 컬럼즈입니다. 리피트 디렉션은 이 방향으로 배치를 먼저 할 거냐, 이 방향으로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 버티컬, 오리존탈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값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리피트 레이아웃은 반복하는 형식인데 테이블 형식과 플로우 형식이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건 좀 무시해도 좋겠어요. 쇼푸트, 쇼헤드는 머리 거를 표시할 건가 바닥 거를 표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씁니다. 다음은 데이터 리스트 컨트롤의 템플릿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템플릿을 보면 위에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리피트하고 똑같죠. 그리고 요 아래쪽은 리피트에서만 새롭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이템 템플릿, 데이터 항목 보여주는 거죠. Alternating 아이템 템플릿,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형식. 헤드 템플릿, 머리글, 푸트 템플릿, 바닥글, 세퍼레이트 템플릿, 분리해주는 템플릿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Selected 아이템 템플릿, 선택할 수 있는 기능, Edit 아이템 템플릿,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두 가지 템플릿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리피터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리스트 컨트롤은 템플릿을 보여주는 스타일을 편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각 템플릿에 대해서 폰트의 속성이라든지 배경색이라든지 테두리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함으로써 좀 더 항목들을 구분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이템 템플릿에 대응해서 아이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각 행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죠. Alternating 아이템 템플릿에 대응해서 Alternating 아이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템플릿에 대응한 헤드 스타일, 푸트 템플릿에 대응한 푸트 스타일, 셀렉티드 아이템 스타일에 대한 셀렉티드 아이템 템플릿에 대한 셀렉티드 아이템 스타일, 그 다음에 에디터 아이템 템플릿에 대응한 에디터 아이템 스타일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스타일을 지정함으로써 좀 더 멋있게 화면에 표현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그 데이터 리스트 컨트롤에서 항목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항목에 나타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스타일도 많고 지정해야 되는 속성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동 서식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리스트 우측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리스트 작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동 서식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미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데이터 리스트에서 내가 스키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나타나는 모양을 지정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체적인 디자인에 가장 맞는 스키마가 뭔지를 선택을 해서 자동 서식으로 하게 되면 웬만큼의 스타일을 딱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만 전달해주면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 서식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데이터 리스트를 이용한 작업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자료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작업들을 우리가 데이터 리스트에 어떻게 좀 더 손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템플릿 편집 작업을 하거나 소스 보기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 서식을 먼저 지정을 하기로 하죠. 우측에 화살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동 서식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서식을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 리스트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 서식입니다.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동 서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걸 타이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타이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급적 얘네들은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 서식을 통해서 선택을 해준 거예요. 자동 선택에 해당되는 내용은 좀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위에 있는 핵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템 템플릿을 정의를 해줬네요. 아이템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ASP 링크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있으면서 밑줄이 그어진 게 링크 버튼이죠. 이 링크 버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거기에 나타날 글자, 텍스트 속성이죠. 또 다른 하나는 커맨드 네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맨드 네임 셀렉터를 선택을 해줬네요. 그리고 나타날 글자는 이벨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텍스트 글자로 나타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템플릿을 정의를 해줬고 이제 selected item 템플릿을 선택을 했네요. 자, select가 나온다면 지금 현재 우리 selec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커맨드 네임이 여기에 select로 되어 있죠.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이 selected item 템플릿이 동작이 될 겁니다. 저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게 되네요. ID, 성명, 주소를 가져와서 ID 옆에다가 이제 글자를 use ID를 찍어주고 성명 옆에다가 name, 주소 옆에다가 address를 찍어주는 형태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남겨두었던 자동 서식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는 alternating 템플릿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alternating item 템플릿에 대응해서 alternating item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네요. 백컬러 화이트, 배경색은 흰색이네요. 포컬러 샵 284775 그러면 기본적으로 28 빨간색은 좀 적고 47 초록색은 조금 증가했고 75 75는 파란색은 좀 더 커졌네요. 그래서 약간 녹색과 청색이 섞인 것 그런 형태의 색깔들이 나오겠네요. 후트 스타일은 배경색이 5D, 7B, 9D면 뭐 전체 색깔이 좀 더 있는 약간 회색 정도가 되겠고 폰트는 폰트 볼드를 투로 해서 진하게 나오겠네요. 포컬러 화이트 그래서 흰색으로 글자를 푸트는 있다면 찍을 겁니다. 헤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배경색 헤드 스타일과 푸트 스타일은 배경색이 기본적으로 같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 스타일은 우리 위에 아이템 템플릿에 대응하는 거죠. 백컬러는 F7, F6, F3이면 거의 흰색에 가깝네요. 백컬러는. 그 다음에 포컬러가 333333이면 굉장히 짙은 회색이 되겠습니다.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selected item 스타일이 있네요. 저것은 중간에 있는 selected item 템플릿에 대응하는 거죠. 거기에는 백컬러는 E2, D2, D2, D6 그러면 저것은 약간
그 위에 아이템 스타일보다는 약간 짙은 그 저기 흰색에 가깝지만 약간의 회색 바탕이 있겠네요. 폰트 볼드는 트루로 만들었고 포 칼라는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이 어떤 형태의 스타일로 나타나느냐를 아래쪽에 기술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동 서식은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데이터 소스 지정해야죠. 데이터베이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 만들었죠. 명령문을 통해서 어댑터 객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령 실행해서 필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셋에 자료를 담아두었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 끝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의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셋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처리했네요. 그러면 그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가 우리가 정의해 놓은 형식대로 데이터 리스트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일단은 링크 리스트 형태로 나오니까 아이디가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밑줄이 끄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지금 현재 선을 선택을 했네요. 테스트를 선택했군요. 테스트 선택했더니 배경색이 좀 더 짙고 볼드체로 아이디, 성명,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데이터 리스트는 리피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그리드 뷰 컨트롤입니다. 그리드 뷰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도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ASP.NET의 그 자료를 출력해 주는데 그리드 뷰만큼 편리한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드 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드 뷰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리드, 격자 모양으로 뷰 보여주는 장치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드 뷰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부터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드 뷰 컨트롤입니다. 다른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고 속성값만 몇 가지 바꿔도 많은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한다 그랬네요. 얘네들은 템플릿을 이용하여 각 열을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었던 리피트까지는 행 단위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행 단위뿐만 아니라 열 단위로 뭔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아래 그 그리드 뷰에서 나온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use id 필드, 패스워드 필드, 네임 필드, 어드레스 필드 이렇게 각 열별로 내가 나타나는 형식을 정의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다양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행 단위로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열 단위로 스타일을 바꾸어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데이터 행이 많은 경우에는 페이지 나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이고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컨트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만 바꿔도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속성 allow pag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allow paging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단위를 보여줄 건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사이즈 속성에 지정된 것 보통은 10개로 돼 있죠. 그 한 페이지에 10개가 나타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료가 많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allow sorting 이것은 열 헤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렬을 사용할 건가 말 건가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auto generate columns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auto generate column은 초기에는 tr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uto 자동이죠. generate 만들다 column 열이네요. 자동 생성 열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우리 auto generate columns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열은 무슨 의미냐? 내가 열 헤드를 정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 소스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실습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열 모양을 정의해 줄 거라고 했네요. 각각의 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형식으로 출력된지를 정의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나면 만약에 auto generate columns를 true로 만들어 오면 우리가 정의해 놓은 오른쪽에 얘네들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습을 할 때 auto generate columns를
다 폴스로 만들어 둘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 폴스 값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컬럼저 아주 중요하죠. 컬럼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열을 어떤 형태로 표현해 줄 거냐라는 것을 정의해 줄 때 우리 컬럼저 이제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 필드의 열 필드를 나타내는 개체를 이용해서 그리드 뷰를 제어해 주는 역할입니다. 컬럼저 정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컬럼저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소개하도록 하고, 차후에 우리가 이 컬럼저를 정의하는 것은 실제 응용 예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열 템플릿 종류입니다. 그리드 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드 모양으로 격자 모양으로 그리드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그 중에서 각 열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양을 정의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거냐라는 것을 열 템플릿이라고 하는 종류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아까 전에 거와 달라진 것은 리피터와 데이터 리스트는 행 단위로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우리 그리드 뷰는 열 단위로 뭔가를 이제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게 되죠. 자, 열 템플릿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꼭 필요한 위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운드 필드. 바운드 필드는 데이터 소스에 들어있는 필드 값을 그냥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기본 열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 필드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버튼 필드, 우리가 명령 단추를 표시를 해주는 용도로 씁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때 우리 버튼 필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필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행을 제거하는 기능을 넣겠다 그러면 버튼 필드 혹은 체크박스 필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박스 필드입니다. 체크박스 필드는 각 항목의 확인란을 표시하는 데 씁니다. 이것도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체크박스 필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필드, 선택, 편집, 삭제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추가할 때 커맨드 필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프링크 필드, 하이프링크 필드는 우리가 하이프링크를 제공해 줄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이프링크를 쓰면 내가 이동해야 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이프링크 URL을 이제 이용을 해줄 수 있는데, 이 URL 위치로 이제 그 실행이 이동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이프링크 필드는 우리가 초기에는 좀 사용을 할 텐데, 하이프링크 필드는 이제 초기에만 좀 쓰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필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각 항목의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필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템플릿 필드는 우리가 지정된 템플릿,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그리드 뷰에 있는 항목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의 사용자 정의 내용을 표시한다, 그렇게 표시해 줬네요.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표시해 준다. 그래서 템플릿 필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여기 있는 필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운드 필드, 템플릿 필드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게 되겠고, 이제 그 하이프링크 필드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필드나 체크박스 필드는 간혹 쓸 수도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 예제 범위 내에서는 이제 버튼 필드나 체크박스 필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열 템플릿을 이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바운드 필드는 기본 열 템플릿이고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한다 그랬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은 바운드 필드는 헤더 텍스트, 보통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게 헤더 텍스트로 한글로 표시해주면 우리는 그 한글 제목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가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시할 필드 이름을 그대로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버튼 필드는 열 단위로 버튼을 추가해 주는 건데, 버튼 필드라고 그러고, 헤더 텍스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 뭐라고 표시했느냐, 딜리터 델이라고 표시해 줬네요. 그 다음에 커맨드 네임에 딜리터라고 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커맨드 쪽에 우리가 딜리터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영역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프링크 필드는 우리가 간혹 쓰기는 할 텐데, 하이프링크 필드를 쓸 때는 일단 헤더 텍스트 제목을 달아주게 되고,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표시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다른 형태로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텍스트 또는 그 이미지,
이미지 URL을 표시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내비게이트 URL입니다. 여기는 이동해야 되는 그 URL을 의미하게 되죠. 하이프링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 텍스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주소 그것이 내비게이트 URL이죠. 그 다음에 템플릿 필드의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해 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 필드 내부에는 우리가 항목을 정의해주는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넣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벨 필드 형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해당되는 위치에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이벨 필드 형태를 가져오는데 저기 이벨 필드를 그냥 표현할 때는 사실은 위에 있는 바운드 필드를 쓰는 게 좋아요. 이벨 필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할 때 이런 템플릿 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드뷰 app 이제 정보를 좀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 그리드뷰에 화면에 그리드뷰를 추가를 하게 되면 UI를 추가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 마우스 눌러서 자동 서식을 지정해 보기로 하죠. 자동 서식은 데이터 리스트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자동 서식을 가져오면 만약에 전문가를 쓴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걸 디자인 소스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리드 뷰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동 서식에 의한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자동 서식은 상당히 긴데 아까 전에도 강조했죠. 절대 타이핑하는 거 아닙니다. 타이핑하지 마세요. 타이핑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드뷰 위에 보니까 그리드뷰 이름이 들어있네요. 런넷 서버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겠고 셀 패딩 여백이죠. 4컬러 글자입니다. 333333이면 기본적으로 그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네요. 그 다음에 그리드라인 넌, 그 그리드라인이 넌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격자의 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서식을 보면 alternating row style 기본적으로 그 교대로 나타나는 로우 스타일에 해당이 되네요. 얘랑 짝을 이룰 것은 로우 스타일이 되겠네요. 로우 스타일, 얼터네이팅 로우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행, 그 다음에 교대로 나타날 행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백 컬러가 약간 달라졌고 포 컬러가 약간 달라졌네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항목들이 구분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로 스타일, 내가 만약에 로를 편집을 하게 된다면 에디트 로 스타일이 지정될 텐데 백 컬러가 999999면 그 회색 정도로 나타나겠네요. 그 다음에 푸트 스타일, 아래쪽에 푸트가 존재한다면 백 컬러, 그 다음에 그 진하게, 그리고 포 컬러는 흰색으로 출력이 되네요. 헤드 컬러도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면 같은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페이지 스타일이 있는데 페이지를 어떻게 표시해 줄 거냐라는 건데 백 컬러, 이거는 좀 이 정도면 그 회색에 좀 저 짙은 회색이 되겠고 포 컬러는 글자 흰 글자로 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존털 얼라인을 센터로 했으니까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어줬네요. 이런 형태로 우리 자동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자동 서식에서 강조할 것은 내가 타이핑하지 말아라. 그냥 디자인에서 자동 서식을 선택하면 나온다. 내가 좀 더 익숙해지면 자동 서식을 가져다 놓고 약간씩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는 뭐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타이핑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이제 C# 코드 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커넥션 객체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 이용해서 어댑터 객체 만들었네요. 그리고 데이터셋에 담았습니다. 필 가득 채웠죠. 데이터베이스 닫고 그리드뷰에 그 데이터 소스로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실행했네요.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터네이팅 스타일에 의해서 화면이 출력되는 모습이 약간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우리는 그 열 필드에 대해서 지정을 기본적으로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열 지정은 우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가면 좀 헷갈릴까봐 일단 여기에 그리드뷰는 이렇게 나타난다 정도만 보여주고 나중에 우리 응용 예제를 할 때 열 필드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스 컨트롤에 대한 응용 예제입니다.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클릭 몇 번으로 DB 연결까지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을 각 페이지마다 지정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다니면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추후에는 지금은 좀 설명이 좀 이러긴 한데 DB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구현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DBman의 일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화면에 그리드 뷰 컨트롤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서식에 비 오는 날로 지정하기로 하죠. 자, 그리드 뷰 오른쪽에서 우리 화살표를 누르고 자동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 서식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비 오는 날을 택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엔 파란색 배경,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고 이제 항목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배경색을 약간씩 달리해 준 게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스키마네요. 다음은 데이터 소스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의 오른쪽에 화살표 쪽에서 보면 데이터 소스 선택이 있죠. 거기에서 이 화살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새 데이터 소스가 있네요. 새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소스의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하는데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은 거라서 지정해주는 SQL 데이터 소스 1 이렇게 지정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죠. 확인 누르면 우리가 이제 연결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되겠죠. 커넥션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 새 연결을 누르겠습니다. 새 연결을 누르면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선택을 해주게 될 거죠. 그리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데이터 공급자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죠. 자, 이제 서버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서버 이름은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서버 이름,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SQL 서버 인증으로 접근을 해야죠. 사용자 이름, 현재 나는 프로그래머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패스워드, 패스로 넣어주면 됩니다. 암호 저장을 누르면 연결할 때마다 곧바로 되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암호 저장을 해두기도 합니다. 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지정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마이 웹사이트 밑줄 KHR, 여러분들은 이름이 달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연결 테스트를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테스트 연결에 성공했습니다라는 게 나오면 커넥션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두었습니다. 다음 눌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연결하는 문자열을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는 이름으로 놓고 다음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쿼리 문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셀렉트 문을 구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의 쿼리 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테이블 또는 뷰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스 테이블을 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멤버스 테이블의 열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별표를 택하면 아래쪽에 셀렉트 문이 구성되겠죠. 셀렉트 별표 프람 멤버스라고 하는 쿼리 문이 구성이 됐을 겁니다. 참 쉽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웨어문 구성하고 오토바이 구성하고 필요한 고급 사양들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그리고 쿼리 테스트를 딱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멤버스 테이블이 어떤 형태로 가져와지는지를 화면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도록 하죠.
자, 자동으로 아래쪽에 SQL 데이터 소스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SQL 데이터 소스 1번, 물론 자동으로 제공해준 이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 소스가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시작 페이지로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우리가 이런 구문들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C# 코드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클릭 몇 번만 하고 우리 이런 실행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소스 컨트롤 어때요? 쉬워 보이죠? 근데 이 데이터 소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왜 불편하냐? 현재 우리는 지금 웹서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지금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대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수시로 요구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웹서버에 기술하는 페이지가 한두 개라면 이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지고 각 페이지들이 데이터베이스 요청하고 가져오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페이지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자료들을 모든 페이지에 찾아다니면서 소스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지무지하게 불편한 거고, 늘 우리는 여기에 db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dbman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각 페이지들은 dbman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할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소스가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dbman의 코드만 살짝 바꿔주면 우리는 그 페이지 내부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컨트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우리가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오히려 이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웹에서는 이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구경만 하고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생성된 HTML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리드 뷰 들어갔죠? 여기에 그리드 뷰의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한 속성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은 사실은 이 위치에 있을 건 아닌데 여기에 ABC 순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은 자동 서식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즈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그 그리드 뷰의 컬럼즈를 정의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드 뷰의 컬럼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컬럼들입니다. 봤더니 ASP, 바운드 필드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부. 바운드 필드는 기본형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소스에 있는 자료를 그냥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준다 그랬네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보니까 데이터 필드가 유저 아이디, 데이터 필드 패스워드, 뭐 네임, 어드레스, 즉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이름들이 데이터 필드에 그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헤드 텍스트도 기본적으로 필드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즈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함으로써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저런 컬럼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컬럼즈 내부에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운드 필드가 아닌 템플릿 필드나 아니면 하이퍼링크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차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 서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lternating row 스타일까지 포함해서 자동 서식인데 이 자동 서식은 하나 기억할 것, 타이핑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동 서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붙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SQL 데이터 소스가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뭐 커맨드 객체까지 만들어진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서버 탐색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서버 탐색기 내부에 그 데이터 연결이 있고 현재 우리 그 데이터 소스 컨트롤에 지정한 내용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QL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와 융합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점을 제공해 주긴 하나 이 SQL 서버는 너무 또 윈도우즈에 오리엔트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층이 더 늘어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 그리드 뷰에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선택과 편집, 그 다음에 디테일즈 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한데 이 선택과 편집은 좀 어렵습니다. 디테일즈 뷰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그런 데 사용하는데 우리는 디테일즈 뷰보다는 그 쇼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쇼 페이지를 만들면 얘가 사실은 디테일즈 뷰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즈 뷰는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런 건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가 하기로 하고 데이터의 선택과 편집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글링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 필요한 학생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데이터 컨트롤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어댑터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셋의 자료를 담아오는 거죠. 데이터셋의 자료를 담아왔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화면에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라는 건데 리피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값들이 출력되게 하는 것을 리피트라고 그랬고 데이터 리스트는 한 줄에 한 행목씩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것은 격자 모양, 그리드 모양으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을 그리드 뷰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리피트, 데이터 리스트, 그리드 뷰 이런 세 가지의 컨트롤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드 뷰 컨트롤은 사실은 칼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컬럼 정의하는 걸 지금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은 차후로 좀 유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도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모든 페이지마다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SQL 데이터 소스는 오늘 구경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에 따라서는 디테일즈 뷰 컨트롤이 있는데 디테일즈 뷰 컨트롤은 우리가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그 중에 모르는 단어들 깜지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좀 조사해 보십시오. 그 리피트, 데이터 리스트, 그리드 뷰라고 하는 세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웬만큼은 다뤘지만 여기에 수업 시간에 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는 거 의미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에는 우리가 유보해 놓은 컬럼저가 있는데 열 필드 형식을 한번 좀 조사해 보십시오. 물론 그 강의록 중간에 들어있는 그 열 필드 형식 그것 또한 나도 구글링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조사해 보는 것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하나에 대해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필버그 감독이 참 무지무지하게 그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스필버그는 사실 영화 한 편으로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해 벌 수 있는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죠. 할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촬영소입니다.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지금은 그 테마파크 형태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스필버그는 8살 때부터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그 8살 때부터 영화에 빠져 있었고 그 스필버그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처음 구경한 것은 17살 때라 그러죠. 스필버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빠져가지고 실버저라고 하는 편집 기술자를 만나고 그 자기가 영화 만든 걸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러자 그 스필버그에게 실버저가 통행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친해지게 됐죠. 그리고 스필버그는 틈만 나면 거기에 출근합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대학 졸업도 뭐 취직하기도 기다리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혼자 거기 가가지고 스태프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은 사무실 하나를 발견하고 C23CO실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놨죠.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열정이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 저런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 수업을 만나기 전까지 꼭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지킬 수 있죠? 그럼 우리 목요일에 만나기로 하죠. 안녕.